죄송합니다. 저희도 다음 달이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모셔야 하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곳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그분들을 받아줄 곳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요. 할머니, 새로운 곳이 더 좋을 거예요. 응, 괜찮단다. 여기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과연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 곳은 과연 남아있을까요? 저는 오늘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 1,500개가 넘었던 장기요양시설이 지금은 1,300개 남짓으로 줄었어요. 무려 200곳 이상이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이런 시설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내 부모님의 문제가 되고 내 가족의 문제가 되고 결국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장기요양시설들의 폐업 소식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현장에서는 조용한 경고 신호들이 있었어요.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중 800곳 이상이 추가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장기요양시설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수가, 체계의 문제와 정책 방향의 변화입니다. 먼저 수가 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의 수익 구조는 일반 종합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받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주사를 맞으면 주사비를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를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시설은 일당 정액 수가제로 운영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환자 한 명에게 하루 동안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료를 많이 하든 주사를 여러 번 놓든 검사 장비를 돌리든 관계없이 하루치 요금은 고정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구조에서는 중증 환자가 많아질수록 손해입니다. 돈은 더 들고 받는 수익은 같으니 오히려 열심히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겁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인건비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연속으로 인상되었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장기요양시설 운영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전 정부든 현재 정부든 관계없이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병원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오래 입원시키기보다는 가급적 집에서 돌보라.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을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요양병원의 환자가 오래 머물수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재택, 의료, 방문 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등 가정 기반 돌봄에 대한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도입된 간병급여 시범 사업도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고 이 비용은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간병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이 간병 파산, 간병 이용까지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 해 환자의 간병비 30%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9년까지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500개 병원만 선정하여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국 1,300여의 병원 중 단 500개만 간병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800여의 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환자들도 이런 병원보다는 간병비가 나오는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원받지 못하는 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폐업이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양원은 이미 자리가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시설은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좋은 제도입니다. 방향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한참 부족합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 남짓, 그것도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에 따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에만 운영되며 중증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시기엔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누가 돌보게 될까요? 가족입니다. 평생 일하다 은퇴한 아들이, 아직 자녀를 키우고 있는 딸이, 몸이 아픈 며느리가, 새벽에 출근하는 사위가 모두 간병의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2년부터 요양병원 숫자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일본은 아예 요양병원 신설을 금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렸죠. 하지만 이들 국가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택의료 시스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공공간병 시스템까지 철저히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너무 빠릅니다. 준비가 부족합니다. 현장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선 현실적인 기반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양병원 폐업의 현실은 곧 우리 부모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그리고 나의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천천히 그리고 튼튼하게 길을 닦아가는 일일 겁니다. 병원이 줄어든 자리를 집과 가족이 대신하는 구조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원과 돌봄의 인프라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개인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지낼 만은 해. 부모님의 몸 상태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식사는 잘하셨는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말기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닌지, 잘하시던 일이 최근 들어 어려워하시지는 않은지, 설령 문제 해결이 어렵더라도 자녀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섭습니다.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면 가족이 함께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살고 죽는 것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 죽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다시 만나자는 가족의 말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시지만 면회 온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줄 간식이 없어서 속상해하시고, 또 엄마를 보러 온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나 저제나 자녀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니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려 한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 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부모나 자녀 세대의 견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20대,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로는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고 합니다. 외출엔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답니다. 노인 27명 가운데 한두 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가고 나머지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얼마 전 건강상의 문제로 가까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등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들과 딸로 보이는 부부가 병원 복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늙은 할머니에게 따지는 장면을 보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왜 엄마는 시키는 대로 안 했냐는 것입니다. 숫자도 이름도 나이도 기억 안 나고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라 했잖아. 그래야 치매 등급을 받아 요양병원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야단칩니다. 그리고 집도 내놓아서 갈 데도 없다고 호통을 칩니다. 조사원에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으로 자식이 수차례 단단히 타일렀던 것과 달리 사실대로 정확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른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는 아들과 딸의 마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집 나와서 가족과 연락 안 된다. 수입 없다며 거리에 내버려 둔다면 노인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를 쫓아내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50, 60세대들은 압니다.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합니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흙을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차리고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애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면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제에 빚 같은 것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덜어 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답답한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좋단다. 내 평생에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마른 손목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 싶어도 마음 한 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아이 혼자 버려 두었다고 걱정하는 마음. 다치지 말 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성으로. 어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밥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어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이 글은 오늘날 우리들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입니다.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방문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가족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라도. 이 어머니는 우리보다 더욱 열악한 여건에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 또한 우리와 같은 시절이 있었고 아름다운 청춘과 사랑의 시간이 있었던 한 사람이란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세월을 한 번 즐기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빼앗긴 모진 삶의 주인공이란 걸.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낯설고 귀찮은 늙은이가 아닌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더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감당조차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통과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에 못 박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어떤 말은 가벼운 상처를 남기지만 어떤 말은 날카로운 조각이 가슴에 박힌다. 죽기 전에 그 조각을 빼고 상처를 어루만져 아물렸어야 했다.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게 이토록 후회가 될 줄은 몰랐다. 두 번째, 더 많이 챙겨드려야 했다. 바쁘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스마트폰 조작법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늘 짜증을 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을 챙기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쏟아지는 업무와 야근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은 까맣게 잊힌다. 일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떠난 부모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세 번째,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했다. 상고를 견디며 낳은 아이가 두 발로 서기 전까지 부모는 젖을 물리고 품에 안으며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서 정작 자식은 고생한 두 손을 꼭 잡아주거나 등을 쓸어 주는 등 간단한 스킨십도 불편해했다. 스킨십을 하기엔 징그러운 나이가 됐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네 번째,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말하지 못했다. 애인에게는 입버릇처럼 사랑한다 말하면서 부모님께는 사랑한단 말을 자주 하지 못했다. 용돈이 필요할 때만 이빨린 멘트를 날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건네 못했다. 많이 표현하면서 살걸하는 후회가 남는 순간이다. 다섯 번째, 좋은 선물을 해드리지 못했다. 자신은 값싼 것을 걸치고 다니면서도 어디 가서 주눅들까? 자식에겐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비싼 명품은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아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낸 게 가슴 아프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다. 여섯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직장 야근에 피곤함으로 정작 부모님과 데이트라운 데이트를 하지 못했다. 함께 맛집에도 가고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질 텐데
부모님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야 했다. 7번째,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부모님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은 가족 여행과는 느낌이 사뭇다. 둘만의 여행지에서 그간 응어리졌던 마음을 풀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떠난 뒤 친구들이 SNS에 부모님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그리움은 더욱 짙어진다. 8번째, 부모님도 한때 꿈 많은 소년 소녀였다는 걸 잊고 살았다. 어린 시절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던 어린 소녀는 아버지가 되고 멋진 왕자님을 만나는 게 꿈이었던 소녀는 어머니가 됐다. 자식을 키우느라 제 꿈을 하나씩 놓아버린 부모님의 시간을 나이가 들면서 뒤늦게 알아버렸다. 살아 계실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진짜 꿈에 대해 여쭤봤다면 행복해 하시지 않았을까?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부렸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나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부모님 떠나보낸 후 사무치게 그리워하기보다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내 고집이 부모님을 이기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낯설고 귀찮은 늙은이가 아닌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나 자녀, 세대의 생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노부모를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자녀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낀 세대이기도 해요. 반면 자녀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예전만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설에서 근무했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시설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건 모두 같았다고 해요. 외출에 대한 제한은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어르신 중에서 한두 분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 잠깐 머물다 가고 나머지 분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 봐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우리 중장년 세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서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합니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잎도 줄기의 신호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채고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이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돌봄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천천히, 그리고 튼튼하게 새로운 길을 닦아가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준비도 하고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전달하여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